여러분, 집값 거품이 붕괴하고 있다. 그래서 L자형 집값 침체가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요,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주택시장의 어떤 상황이 L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이거예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에 주택 공급하겠다 해서 3기 신도시를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요, 주택이 공급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집값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아니겠죠. 공급이 되는 시점이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여러분 보세요. 서울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도. 정비사업으로만 적어도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24만 채예요. 24만 채. 전체적으로는 52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택지 조성도 서울에서 5만 채나 되고요. 전국에서는요 88만 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기타 사업으로 말입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66만 채고요.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64만 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여러분 270만 채예요. 앞으로 5년 동안 공급될 주택 공급 규모가 말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면 여러분 당연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실제 역사적인 통계, 우리가 늘 좋아하는 추세선을 한번 보자고요. 추세선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집값이 떨어졌던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1987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1991년에 집값이 진짜 크게 폭락한 것, 이것이 진짜 최악인데요. 뭐 일본이 이때 주택시장이 엄청 붕괴했었죠. 그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는 37.63%가 올라갔었는데 1991년에는 완전히 폭락해서 최악으로 어떤 가는 상황까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990년대 37.62%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삼저호황이라는 이야기. 삼저호황이라는 게 저금리의 저유가의 저달러 저환율이죠. 저환율이 돼보다 보니까 상황이 진짜 좋았어요. 88년에는요 서울 아파트 값이 18.47%가 올랐고요. 89년에는 18.8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0년에는 37.62%가 3년 연속 폭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어떤 주택 규제 정책을 가져오면서 1기 신도시 200만 가구를 공급을 했습니다. 실제 2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시점이 1991년하고 맞닥뜨려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주택 인허가가 87년에 24만 4,301가구였고요. 89년에는요 46만 2,159가구였고요. 90년에는 75만 378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급증했죠. 그러다 보니까 1991년에는요
4.5%라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4.5%입니다.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죠? 결국 떨어졌습니다. 결국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거의 뭐 V자 반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V자 반등이라고. 그죠? 90년에 4.5%까지 떨어지더니 쭉 올라서 1997년까지 또 쭉쭉 올라갑니다. 매년 10%의 어떤 상승률 곡선을 가지고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야말로 14.60%라는 희대에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폭락을 겪습니다. 1998년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V자 반등이 올라와요. 이때는요 여러분 IMF 외환위기니까 어떻게 하든 반등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해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말입니다. 2021년에는요 2001년이죠. 2001년에는 19.33%가 올라가고요. 2002년에는요 30.79%가 올라갑니다. 30.79%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금융위기 때가 그야말로 최악이었는데요. 얼마나 떨어지나 하면요. 2009년에는요. 연간 상승세로 보면 2.5% 마가 상승세로 끝났지만 결국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0년에는 2.19%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4.48%가 떨어집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집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W자라고 이야기하죠. W자. 그런데 이게 오래 갔습니다.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2012년에 최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4년이죠.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또 폭등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2012년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은요. 이때도 말입니다. 공급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급이 얼마 정도 일어나느냐. 실제로 말입니다. 이때는요. 2008년하고 2012년 사이에는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공급이 잠깐 멈춘 듯 했지만 그 이후에 공급을 늘려서 말입니다. 집값이 쭉쭉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012년 이후의 모양새입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1.84%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강남에서는요. 이게 많이 떨어진 건 30%, 또 적게 떨어진 것은 40%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길게 오랫동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 폭등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2020년 8월까지는 플러스 0.73입니다. 8월까지는 0.73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2008년에는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9년에도 수치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올해 2022년에 오를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떨어지는 속도로 보면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질 거고. 더 문제는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더 올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레리 서머스 같은 스캅들은 내년 2월까지만 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대세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내년 6월이에요. 6월까지면 아직까지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은 더 많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 고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좀 침체해서 회복으로 벗어나면 모르겠으나 이게 고물가가 계속되고 고금리가 계속되는 한 경기 침체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게 고물가에 대한 부담, 고금리에 대한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보다가 저는 집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공급이 내년부터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시작하는 것도 후년부터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공급대로 많아집니다. 대신에 출산율은 점점 인구는 줄어들어요. 인구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공급은 공급대로 일어나고요. 여기에다가 출산율까지 인구까지 줄어들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L자형이 오지 않겠느냐. 뭐 W자의 어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L자형 길게 침체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미분양 주택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L자형은 아니야. 반등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8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33,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 때 어땠느냐. 1995년에는요 15만 가구가 넘었고요. 2008년에는 16만 가구가 넘었다. 미분양이. 그런데 지금은 따지고 보면 뭐 5분의 1토막밖에 안 되는데 뭐 침체가 L자형이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결국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공급 앞에 장사가 없고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지금 침체의 어떤 모양새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0월 17일 현재예요. 서울 아파트는 0.27%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락이에요. 낙폭 자체가 0.27이라는 낙폭 자체가 역대급 폭락입니다. 그러면 L자형의 어떤 상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지금부터 진짜 똑부러지게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저점이 어디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저점이 어디냐. 우리 이거 엄청 고민해야 될 때고요. 아마 저점이라는 게 미국의 금리를 그만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 이전이 적점이다. 그 이전이. 적어도 그 이전에 뭐 3개월 전, 3개월 전 뭐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내년 2월에 금리를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러면 내년 2월 이전을 보면 올해 11월 12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임장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금리가 이게 내년 2월이 끝이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금리가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정환진 TV는요 시시각각 경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이게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집단 지성을 쌓아가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한 것은요. 좀 길게 간다. L자형이다. 이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